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운동을 하루라도 쉬면 근손실 올까봐 불안하신가요? 혹시 매일같이 운동해야 근육이 더 빨리 자란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 운동하는 그 순간에 근육이 막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쉴 때 커지거든요. 오늘은 운동만큼 중요한 이 휴식이 왜 필수인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명쾌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근육통은 없는데 이상하게 힘이 없는 날. 그게 사실 뇌가 지쳐서 그렇다는 이야기. 그리고 쉬는 날 절대 하면 안 되는 의외의 행동들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왜 우리가 반드시 쉬어야 되는지, 이 휴식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훈련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는 이 휴식, 그 과학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휴식이라는 게 그냥 선택이 아니고요. 훈련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그리고 더 강해지려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몸이 훈련이라는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회복하고 적응해 나가는지 그 핵심 원리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운동하는 순간에 바로 강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운동은 우리 몸, 특히 근육에 아주 미세한 손상을 주는 일종의 자극이에요. 그래서 이 자극 때문에 운동 직후에는 오히려 일시적으로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자극을 받은 다음 단계가 바로 회복인데요. 운동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몸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또 사용한 에너지를 보충하는 회복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회복 과정이 충분히 잘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성장할 준비가 되는 거죠. 회복이 잘 이루어지고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면 우리 몸은 단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넘어서요.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해지는 적응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걸 초과 회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전체 과정, 즉 자극, 회복, 적응 이 세 단계를 우리가 SRA 주기라고 부릅니다. 만약 쉬지 않고 계속 자극만 주게 되면 긍정적인 적응 대신에 피로만 누적되어서 그 성장 정체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휴식일이라는 건 이 SRA 주기를 완성시켜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얻으려는 긍정적인 효과, 바로 적응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시간인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운동하는 순간에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근육 성장은 우리가 쉴 때 일어납니다. 훈련은 근육 성장을 위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근육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면서 근육이 커지는 과정, 이걸 어려운 말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쉬고 있을 때, 회복할 때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SRA 주기의 마지막 단계, 그 적응, 즉 초과 회복 시기에 근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근육만 회복되면 다 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우리 몸은 근육 외에도 다른 시스템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근육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비교적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한 이틀 정도면요. 그런데 우리 몸의 다른 시스템들, 예를 들면 뇌, 척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라든지 힘줄이나 인대 같은 결합 조직들 이런 데는 회복 속도가 훨씬 더 느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근육통이 좀 사라졌다고 해서 몸 전체가 완전히 회복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육통은 없는데 이상하게 힘이 없고 운동이 잘 안 되는 날이 있다면 바로 이 중추신경계 피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특정 근육의 피로, 즉 국소 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전신 피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척수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의 피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뇌가 지쳤다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예요. 격렬한 훈련은 뇌에서 근육으로 운동 명령을 내리는 그 신호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 자체는 괜찮더라도 전반적인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다고 느끼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운동할 의욕이 사라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전신 피로는 국소적인 근육 피로보다 회복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휴식일은 이렇게 쌓인 전신 피로, 특히 이 중추신경계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휴식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회복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계속 힘든 훈련만 하다 보면 마음도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이 고강도 훈련이라는 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충분한 회복 없이 훈련만 계속 밀어붙이면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감, 우울감, 의욕상실, 이런 심각한 심리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리기도 하고요. 또 몸의 그 염증 반응, 이걸 높여서 정신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몸은 훈련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하고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예를 들면 뭐 업무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은 운동 회복 능력에도 똑같이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 몸은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똑같은 회복 자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으면 훈련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쓸 수 있는 자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째, 휴식은 근육이 실제로 성장하는 시간이고요. 둘째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전신 피로, 특히 뇌와 신경계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훈련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정신력을 다시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은 자극, 회복, 적응이라는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몸이 훈련 스트레스와 삶의 다른 스트레스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처리한다는 점,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휴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회복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 수 있는지, 뭘 해야 하고 뭘 피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휴식일에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건 역시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근육 성장을 돕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좀 내려가거든요. 근육 조직이 손상된 걸 복구하는 일도 주로 이때 일어나죠. 그럼 잠이 부족하면 회복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근육 성장에 중요한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요. 반대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늘어나니까 근육이 잘 크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근육을 직접 만드는 과정인 근육 단백질 합성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소 7시간, 길게는 9시간 정도는 질 좋은 잠을 자는 게 회복의 기본입니다. 수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영양 섭취인데요. 보통 쉬는 날이니까 좀 덜 먹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쉬는 날은 근육이 회복되고 또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과정에는 에너지가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칼로리는 훈련하는 날이랑 비슷하게 혹은 약간만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근육을 키우는 게 목표라면 다음 훈련을 위해서라도 에너지를 충분히 채워두는 게 중요하니까 훈련이랑 똑같이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운동 안 하는 휴식일에도 훈련하는 날처럼 충분히 드셔야 돼요. 보통 체중 1kg당 1.6g에서 2.2g 정도를 권하는데요. 이걸 한 번에 다 먹기보다는 한 3, 4시간 간격으로 20g에서 40g 정도씩 나눠 드시는 게 흡수나 활용 면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제 탄수화물이나 지방도 글리코겐 채우고 영양소 흡수 높이고 염증 조절하는 데 다 필요하니까 균형 있게 드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휴식이 필요한데 이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단순히 몸을 안 움직이는 걸 넘어서 우리 뇌 그리고 신경계의 피로를 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편안하게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아니면 가볍게 산책하거나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신적인 에너지를 막 쓰지 않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활동들인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휴식일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피해야 할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보상 심리로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미뤄뒀던 힘든 일을 하시는데 바로 그런 활동들이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 키우는 게 목표일 때 휴식일에 힘든 유산소 운동을 하면 간섭 효과라는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력 운동은 우리 몸에 이제 근육 만들어 이런 신호인 엠토르 경로를 활성화하는데 장시간 하는 유산소 운동은 반대로 에너지 아꼈어 라는 신호인 AMPK 경로를 활성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두 신호가 부딪히면 근육이 크는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달리기 같은 운동을 같이 했을 때 그런 경향이 좀 더 보였고요. 이런 원리는 밀린 집안일이나 이사처럼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노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 몸은 그게 운동 때문에 힘든 건지 아니면 일상생활 때문에 힘든 건지 잘 구분하지 못해요. 전부 다 이제 그냥 같은 스트레스 통장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휴식일에 이런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건 결국 회복에 쓰여야 할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거니까 휴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운동 후에 흔히 하는 그 아이싱, 냉찜질도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냉찜질이 당장의 이 통증이나 붓기를 줄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 운동 후에 생기는 염증 반응이라는 게 물론 이제 통증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손상된 세포를 치우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라고 신호를 보내는 회복 과정에 꼭 필요한 역할도 하거든요. 이 냉찜질은 이 필수적인 염증 반응을 억제해버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육의 회복이나 적응 과정을 오히려 방해하거나 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습관적으로 냉찜질하는 건 근성장 관점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온찜질은 어떨까요?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좀 더 활발하게 해서 영양소 공급이나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회복에 긍정적일 수 있어요. 일부 연구에서는 근육통 줄이는데 냉찜질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다만 급성염증이나 붓기가 심할 때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중요한 건 너무 인위적인 온도 조절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을 좀 존중하는 태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결국 휴식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운동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걸 넘어서 일이나 관계, 환경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총합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항상성 부하라고 부르는데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우리 몸이 계속 적응하려고 애쓰면서 쌓이는 어떤 생리적인 부담, 마모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이 항상성 부하를 높이는 요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휴식일은 이런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일부러 거리를 좀 두고 충분한 수면과 영양,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을 통해서 이 누적된 부담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시간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다음 훈련을 위한 최상의 준비 상태를 만드는 길입니다. 최적의 회복을 위한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회복 훈련일 또는 활동적 회복, 액티브 리커버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훈련 아니면 완전 휴식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간쯤에서 회복 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냥 쉬는 게 아니라 아주 가벼운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회복을 더 도와주는 거죠. 일반 훈련과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목표입니다. 일반 훈련은 근육을 키우거나 힘을 늘리는 등 이제 자극을 주는 게 목적인데요. 회복 훈련의 목표는 딱 하나, 바로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근성장 같은 다른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되고 오직 회복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러려면 강도랑 운동량을 평소의 절반 이하로 아주 낮게 잡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평소 드는 무게의 50% 미만으로 거의 힘이 안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고요. 얼마나 힘든지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이제 운동 자각도 RPE 기준으로는 10점 만점에 4점 이하, 즉 아주 쉽다 이런 느낌이어야 됩니다. 세트 수나 반복 횟수 같은 운동량 역시 평소에 한 절반 아래로 확 줄여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이걸 하고 나서의 느낌이에요. 회복 훈련을 했는데 만약 피곤하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하고 났을 때 몸이 좀 더 개운하고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한 회복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곤하면 그건 그냥 가벼운 훈련을 한 거지 회복 훈련이 아닌 거죠. 이렇게 살살 움직이는 게 어떻게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몸의 회복을 좀 더 빨리 진행시키는 효과예요. 아주 가볍게 근육을 썼다 놨다 하면 그 부위로 혈액순환이 더 활발해지거든요. 혈류량이 늘어나면 운동 후에 쌓인 젖산 같은 노폐물들을 더 빨리 제거할 수 있고 회복에 필요한 산소나 영양소도
근육으로 더 잘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근육통이나 부종 같은 것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효과는 바로 이제 기술 연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무게로 운동할 때는 자세 하나하나에 완벽하게 신경 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회복 훈련 때는 무게 부담이 거의 없으니까 오로지 정확한 자세 그리고 움직임의 질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완벽한 자세로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움직임에 대한 올바른 신경 경로가 더 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진 기술은 나중에 다시 무겁게 운동할 때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결국 운동 능력 향상이나 부상 위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략적으로 써야지 효과가 좋은데요. 몇 가지 효과적인 시점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디로드 주간이라고 일부러 훈련 강도랑 양을 확 줄여서 몸의 피로를 빼주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때 완전히 쉬는 것 대신에 회복 훈련을 해주면 혈액순환도 돕고 운동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행이나 개인 사정 때문에 한 3일 정도 그 이상 쭉 쉬어야 될 때 중간에 회복 훈련을 하루 정도 끼워 넣으면 몸이 너무 뻣뻣하게 굳는 걸 막아주고 다시 훈련을 시작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심리적으로도 운동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주 힘든 훈련 세션 사이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하체 운동을 강하게 해서 다리가 좀 뻐근한데 온몸이 지친 건 아닐 때 다음 훈련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면서 그 해당 부위 회복을 돕는 거죠.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전신 피로를 풀려고 계획한 이 완전 휴식일에 회복 훈련을 추가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피해야 돼요. 몸 전체가 녹초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가벼운 활동이라도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중추신경계가 지쳤을 때는 어떤 자극보다는 완전한 셧다운이 필요합니다. 회복 훈련은 어디까지나 힘든 훈련을 가끔 대체할 수 있는 도구이지 우리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완전한 휴식을 대체하거나 그 휴식일에 뭔가를 추가하는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신 피로가 진짜 심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게 가장 효과적인 회복 방법이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한 휴식 대신에 아주 가벼운 운동으로 회복을 돕는 그 회복 훈련일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 각자의 훈련 목표나 또 몸 상태에 맞춰서 휴식일을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주일에 며칠을 쉬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딱 정해진 답이 있다기보다는요. 개인의 훈련 경험, 그러니까 경력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6개월 미만 이 초보자분들은 아직 몸이 훈련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복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주 4일에서 5일 정도는 충분히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다가 훈련 경력이 한 6개월에서 2년 사이 정도 되는 중급자분들은 주 2일에서 4일 정도 휴식을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2년 이상 꾸준히 운동해 오신 상급자분들은 보통 주 한 1일에서 3일 정도 쉬시면서 추가로 디로드라고 하죠. 일부러 훈련 강도랑 양을 확 줄여서 이 누적된 피로를 푸는 기간을 주기적으로 갖는 게 좋습니다. 정해진 규칙보다는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틀을 쉰다면 이 휴식일을 붙여서 쉴지 나눠서 쉴지도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휴식일을 수요일, 일요일처럼 주중에 나눠서 배치하면 주중 내내 피로도가 확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번 운동할 때 컨디션을 일정하게 높게 유지하는데 유리하죠. 특히 전신 운동처럼 훈련 빈도가 높은 분들께는 이런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달아 쉬게 되면 보통 주말이 생활 스트레스가 좀 적잖아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몸도 마음도 좀 깊게 회복하고 재충전할 시간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다만 주 후반부로 갈수록 피로가 좀 쌓여서 마지막 운동 때 집중력이나 힘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휴식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하기 바로 전에 쉬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 전에 쉬는 이유는 특정 운동에서의 수행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완전히 쉬고 나면 중추신경계 피로도 풀리고 근육의 에너지원인 글리코겐도 가득 차 있고 정신적인 집중력도 높아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평소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반복 횟수를 늘리는 식으로 이 근육에 가장 강력한 성장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죠. 특히 키우고 싶은 부위나 약점 부위를 공략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힘든 운동을 끝낸 직후, 그러니까 운동 후에 바로 쉬는 거예요. 이때는 회복과 성장, 그러니까 적응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전신을 많이 사용하고 이 근육 손상도 큰 운동들 있잖아요. 이런 운동을 하고 나서 바로 쉬어주면 우리 몸이 다른 훈련에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그 운동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고 근육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강한 자극을 준 뒤에 최적의 회복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신의 목표랑 몸 상태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휴식일을 주중에 나눠서 쉬면 피로 관리에 유리해서 꾸준한 운동 수행 능력 유지에 좋고요. 주말 등에 연속으로 쉬면 깊은 회복과 재충전에 유리합니다. 이건 개인의 훈련 방식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휴식일을 가장 힘든 운동 전에 배치해서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거나 운동 후에 배치해서 회복과 성장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신의 몸 상태 그리고 훈련 목표에 맞춰서 이런 전략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운동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셨죠? 저희가 믿음직한 운동 나침반이 되어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